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과 다음 동영상에서는 미국 재벌의 형성과 해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소유지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장기업들 경우에 지배주주가 없는 이른바 소유분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배주주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나 특정한 가문 또는 다른 상장기업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 집단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100% 지배하는 이른바 프리스탠딩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배 구조를 연구하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는 기업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장기업이 출자를 통해서 100% 지분보다 낮은 지분으로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그래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그래서 또 생기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경우도 사실 알파벳이라는 모회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어서 알파벳만이 상장이 되어 있고, 알파벳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 구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타와 페이스북도 같은 형태의 기업 집단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 소유 지배 구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freestanding, widely held라고 합니다. 즉,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들을 100%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고, 이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소유지배 구조 하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는 바로 상장기업 전문 경영인 주주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른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것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회사 안에서는 사회이사, 그리고 주주 대표 소송, 또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 행동주의, 그리고 시장에서는 적대적 M&A 시도 등을 통해서 전문 경영인의 일탈을 방지하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제도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미국 기업들의 소유 지배 구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일까요? 제가 모두에서 미국 재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재벌의 형성과 해체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도 한국 재벌과 유사한 대규모 기업 집단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고, 이런 미국 재벌들은 정책을 통해서 해체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1870년 이른바 철도 산업이 확장되면서 철도와 많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거대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 기업들은 또 수평적인 기업 결합을 통해서 특정 산업에서 독점화를 이루기 시작하고, 이런 독점화를 이룰 때 지배 구조가 이른바 트러스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말로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특정인들에게 위임해서 그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가 신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탁을 통한 산업의 독점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의회는 1890년에 셔먼 앤티트러스트 액트, 우리가 흔히 셔먼 반독점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반트러스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1990년대 전후로 해서 미국 정치계와 지식계에서 이른바 진보적 운동의 한 분류로서 이런 앤티트러스트에 대한 이슈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이런 진보적 운동의 대표적인 참여자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테디 루즈벨트라든지 태프트 같은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민주당은 윌슨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역시 진보적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다이스 역시 진보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진보적 운동에서 이 트러스트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입니다. 사실 진보적 운동에서는 경제력 집중,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가 아닌 existence of economic powe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경제력의 존재 자체를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경제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에 게이트키퍼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게이트키퍼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경제력 집중의 상황 또는 경제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제력의 집중 또는 존재로 인해서 이해상충의 문제와 불법 행위들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개혁 세력들과 지식인들이 손을 잡고 이런 트러스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911년에 가장 중요하고 거대했던 트러스트였던 스탠더드 오일을 분할하는 결정이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1870년에 오하이오주에서 락커펠러와 동료들이 만든 트러스트였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 산업에서 원유 생산부터 정유, 그리고 판매, 그리고 또 수송까지 수직적, 수평적 기업 결합을 통한 독점화를 하게 됩니다. 거대한 산업 통제하는 트러스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의 각 주의 법은 한 주에 있는 기업이 다른 주의 기업들을 소유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제가 완화된 것이 1988년 뉴저지에서 일어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에 설립한 법인이 다른 주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탠더드 오일은 뉴저지로 본사를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거대한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미국 전역에 걸친 정유와 석유 생산, 판매, 그리고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독점화를 이루는 거대한 트러스트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락커펠러의 트러스트에 대응해서 미국 정부는 셔먼 액트에 근거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911년에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43개의 회사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탠더드 오일이 분할 이후에 미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1920년대부터 1930년도에는 미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이른바 한국의 지주회사와 유사한 피라미드 구조의 출자 구조를 가지는 기업 집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특정 산업에 대한 독점화는 회피하고 대신에 다각화된 여러 분야의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그런 식의 기업 집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기업 집단들은 이른바 파블릭 유틸리티, 즉 교통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와 같은 공공 유틸리티 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 집단의 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20년대부터 재벌이나 대규모 기업 집단들의 해체 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가장 종합적이고 또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출판된 논문이 최근에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른바 The Great Pyramid of America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4명의 공저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3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서 실무적으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학자들입니다. 켄달, 그리고 코센코, 야피라는 3명의 이스라엘 학자가 공저자였고요. 또 한 사람의 공저자는 랜달 워크라고 하는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적인 학자,
캐나다 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문은 사실 광범위한 데이터를 핸드 컬렉팅이라고 합니다.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연구자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발굴하는 아주 오랜 데이터 컬렉팅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926년, 1929년, 1932년, 1937년, 1940년, 1950년 5개의 시기에 따라서 기업들 간의 지분 구조를 핸드 컬렉팅해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분석 대상에 한 92개의 기업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업 집단 중에서 대부분이 1920년대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엔티트러스트에 의한 스탠더드 오일 분할 이후에 미국의 기업 집단은 홀딩 컴퍼니, 즉 지주회사 중심의 피라미드 출자 구조를 통해서 다시 재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1930년대, 40년대 기업 집단의 형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 지주회사 체제라는 것은 그림 2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출자 단계가 많은 경우에 8단계 이상까지 내려가는 기업 집단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로 인슐 그룹이라든지 펜실베니아 레일로드 그룹의 출자 단계 그림을 보시면 도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미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들은 1930년대, 20년대, 30년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40년대부터 줄어들고 50년대 이후에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또 이 기업 집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대규모 기업 집단들의 반 정도가 지배주주가 퍼블릭 컴퍼니, 즉 상장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소유 분산된 상장 기업이 정상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반 정도 됐고요. 반 정도는 총수가 있는, 우리가 말하는 재벌가 같은 형태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주로 퍼블릭 유틸리티, 즉 말씀드린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리고 교통에 관련된 이런 산업들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외에 금융, 제조업 일반은 이른바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나 총수가 없는 대기업 집단 공이 1940년대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소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퍼블릭 유틸리티 산업에 집중적으로 있었고, 여기에는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 형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큰 덩치를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건 그룹입니다. 이 모건 그룹은 지금도 모건 체이스 뱅크로 남아있는 락커펠러와 쌍벽을 이루었던 20세기 초의 자본주의, 특히 금융자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건 패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큰 그룹 형태로 존재했었고, 그 외에도 밴더벨트 패밀리, 락커펠러 패밀리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을 통제하는 총수 일가가 있는 그런 기업 집단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집단과 그리고 이 퍼블릭 유틸리티 산업에 있었던 대규모 기업 집단 공이 194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하고 50년대, 60년대 소멸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프리스탠딩 와이들리 헤일드라는 기업 소유 지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제2기 뉴딜 정책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많은 입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대규모 기업 집단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요, 미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은 이른바 피라미딩, 즉 출자 단계를 통해서 형성이 됐습니다만, 유럽과 달리 이른바 차등 의결권 제도는 미국에서 허용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1926년부터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차등 의결권을 가진 기업들의 상장을 불허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글이 상장을 하면서 차등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 19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고, 따라서 루즈벨트의 정책과 이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 마켓에서 차등 의결권 주식 상장 기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합쳐져서 미국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가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뉴딜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로 상상하시는가요? 지금도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뉴딜을 가르칠 때 테네시밸리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재정 사업들, 그리고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제안한 케인즈주의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뉴딜 그러면 그런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상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 한 20년 정도 경제학계에서 뉴딜에 대한 평가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상당히 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학계의 20-30년 정도 축적된 평가가 아직도 우리 일반인이나 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뉴딜은 흔히 3기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첫 100일에 대한 응급 조치에 대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뉴딜 기간은 1933년에서 1936년을 의미하고, 두 번째 뉴딜 기간은 1936년에서 1941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뉴딜 기간에 리커버리, 릴리프, 리폼이라고 하는 3R 중에서 리커버리, 릴리프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규모 재정 정책을 주로 사용했던 기간인데, 이런 대규모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최근 경제학계의 학술적 논의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했다는 것은 사실상 학술적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요. 사실 뉴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세컨 뉴딜이라고 있는 뉴딜 두 번째 기간에서 뉴딜 기간이 리폼을 한, 즉 미국의 자본주의를 제도화시킨, 현재 미국의 자본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한 틀을 만든 것들입니다. 이게 가장 뉴딜의 중요한 유산이고 뉴딜의 성과고 의미라고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학계의 뉴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컨 뉴딜 기간에 해당하는 뉴딜 2기에 해당할 때 이 리폼,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 집단에 대한 해체를 하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세컨 뉴딜에 대한 개혁 중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도 미국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소셜 시큐리티 제도 같은 것을 도입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많은 노동법 같은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 도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측면의 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제 분야에서 기업 집단을 사실상 해체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너무나 소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We had to struggle with the old enemies of peace, business and financial monopoly, speculation, reckless banking, class antagonism, sectionalism, war profiteering. They had begun to conside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s a mere appendage to their own affairs. And we know now that government by organized money is just as dangerous as government by organized mob. 사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컨 뉴딜 기간 동안에 기업 집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우리가 현재도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우려들을 쏟아내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기업 집단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회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즉 계열사 간의 많은 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을 세금을 내지 않는 식의 회계적인 그런 조작들이 가능하다는 의심들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규모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그 조사를 통해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잡아내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기업 집단 자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야 될 세금을 안 낸다는 그런 이제 비판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 집단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들 같은 경우에 사익 편취를 할 가능성이 크고,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 같은 경우도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프로그레스 무브먼트, 진보적 운동에서 말한 이해상충과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들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소수주주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들을 꺼려하게 된다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개별 산업도 점점 독점화되더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경험을 보면 2000년대 이후에 몇몇 큰 재벌 대기업들 중심으로 주요 산업들이 독점화가 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경제력 집중과 대규모 기업 집단의 존재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실 다원주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력 집중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원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또 게이트키퍼가 존재한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경제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상의 정치 권력이 되는 경제 권력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민주주의가 껍데기만 않는 형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 당시에 루즈벨트도 심각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1940년대 이후에, 특히 1950년대부터 미국의 기업 집단들은 해체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해체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입법들이 누적적으로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1935년에 입법된 푸카라는 법안입니다.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라는 법안인데요. 이것은 전기, 철도 같은 이런 공공 유틸리티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장기업 2층 구조 이상으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없다. 즉 상장기업이 다른 상장기업까지만 지배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피라미드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영역도 물리적으로 연결된 망을 가지는 범위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 걸쳐서, 즉 인터스테이트로 기업 집단을 확장한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요. 결국은 1940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판정을 내므로 인해서 푸카는 1940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 이 푸카에 의해서 사실 미국 기업 집단의 반 정도를 차지하던 이 퍼블릭 유틸리티 산업에서의 기업 집단은 급속하게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푸카 외에 이른바 우리 재벌과 같은 총수가 있고 또는 특정한 가문이, 그런 경우에 중요했던 법안이 1940년에 Investment Company Act, ICA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한 기업이 지분 50% 미만으로 다른 상장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을 Closed End Fund, 즉 폐쇄형 펀드로 간주를 해서 폐쇄형 펀드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제조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산업 중에서도 아주 감시, 감독과 규제가 심한 Closed End Mutual Fund처럼 규제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사실 이 ICA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사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끌어올려서 ICA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경우에 이 배당을 받아서 자회사의 배당을 모회사로 올려서 보낼 때 이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중과세를 하는 것을 예외해 줄 때 조건이 뭐냐면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85%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ICA에 의해서 50% 이상 지분을 확보한 기업들은 사실 85% 이상 지분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85에서 100%의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로 만드는 하나의 발판이 됩니다. 사실 100%까지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이후에 미국에서 소송 제도가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소수주주들이 대주주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대주주가 사익 편취라든지 다른 이익 때문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내려서 회사나 소수주주에 피해를 끼치면 징벌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 징벌배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100% 자회사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특정 주주가 양 회사에 모두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해가 걸려 있다. 그러면 이 주주는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한 투표에 자발적으로 투표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를 했다가 만약에 합병이 됐는데 합병에 대해서 이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실현이 안 되게 되면은 양회사에 있는 기존 소수주주들이 이 대주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대주주가 치게 되면 손해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아예 이해상충이 있을 때는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발적 머저리티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법에 의해서 MOM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징벌배상과 주주소송이라는 제도 때문에 MOM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대규모 기업 집단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소수주주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33년, 1934년에 Security and Exchange Act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쿠팡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상장했을 때 1933년에 Security Act를 따라서 상장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뉴딜 기간에 만들어진 이 1930년대, 40년대에 이루어졌던 Security Act라든지 또는 푸카 그리고 ICA라는 법들, 이런 법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1950년대 이후에 대규모 기업 집단이나 미국 재벌들이 해체되고 다시 재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도 이런 규제를 낡은 규제다, 오래된 규제라는 식의 잘못된 논리로 풀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재벌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다른 나라, 일본이나 한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자본, 특히 은행과 산업을 동시에 가질 때 생기는 위험의 전이 문제는 이 당시에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사실 1930년대 초반에 시카고에서 시작된 은행 산업의 연쇄도산이 바로 기업 집단 해체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한 운동력이 되었고, 또 1933년에 우리가 잘 아는 글라스 스티글 액트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이 사실 만들어진 제일 큰 이유가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제조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흔히 우리가 분업주의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동시에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법이 원래 만들어졌던 취지는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제조기업들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 1956년에는 뱅크 홀딩 컴퍼니 액트, 은행 지주회사라는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른바 은산분리가 확립이 됩니다. 즉 은행은 은행업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고, 은행을 소유하는 회사가 바로 은행 지주회사가 되어서 이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 1956년에 만들어진 이 은산분리 법안 역시 지금도 유효한 법안입니다. 이 뉴딜 입법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재벌 가문들이 수용을 하고 결국 기업 집단의 해체의 길을 스스로 걷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배경입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재벌들이 기다린 것이죠. 혹시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변동이 있어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32년부터 한 20년 동안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한 20년 동안 이런 정치 지형하에서 결국은 이런 입법들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미국 재벌들이 해체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4명의 저자가 쓴 논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뉴딜 기간을 거쳐서 미국의 기업 소유 지배 구조는 프리스탠딩 와일들리 헬드가 되었고 제도화된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고도성장과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근간이 바로 이 뉴딜 기간에 만들어진 이는 제도적인 자본주의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기술적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1990년대 이후에 IT 산업,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ICT 혁명 또는 혁신적 산업의 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른바 빅테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또다시 미국에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운동이 바로 뉴 브랜다이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진보적 운동 당시 미국 대법원 판사였던 브랜다이스의 파이팅 빅니스, 즉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경쟁법의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한 정신을 빅테크에도 적용해서 빅테크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든지 또는 빅테크가 지나치게 다른 산업 분야로 지배력을 전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바로 뉴 브랜다이시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 영어로 Monopoly Agenda for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라는 명명하에 5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서 아직까지 입법화가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의 5가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이라는 것, 즉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라는 것은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안은 플랫폼 컴피티션 앤 오퍼튜니티 액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잠재적인 진입자, 경쟁자들을 인수해서 경쟁을 배제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해서 경쟁 당국이 기업 심사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서비스 갈아타기를 촉진해 호환성과 경쟁을 강화하는 법안, 즉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른바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강제로 해서 서비스 갈아타기 소비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타는 것을 용이하게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혁신과 온라인 선택 법안은 즉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는 빅테크 제품의 제품이나 검색 결과에 자사가 우대돼서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업 결합 심사에 있어 미국 심사료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경쟁 당국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원을 만들어주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법안이 입법이 된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스탠더드 오일을 해체했던 것,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통해서 미국의 기업 집단들을 해체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각오로 빅테크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기업 소유 지배 구조가 자연스럽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미국 여야 의원들의 숙고와 합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이 미국 경제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합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Anti-Concentration Law, 즉 반경제력 집중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재벌개혁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